비가 얇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유리창을 쓸 때마다 오래된 골목의 네온 간판이 번져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골목 입구에서 속도를 줄이더니 익숙한 모퉁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인 10대 남성이 제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비 섞인 공기가 한꺼번에 들이쳤습니다. 구두 굽이 젖은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골목,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허물어질 것 같던 상가는 새 간판을 달았고 낡은 건물 벽에는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아주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 냄새와 하수구 냄새, 어딘가 눅눅한 공기만큼은 10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서인 30대 초반 여성이 우산을 들고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발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우산을 받지 않고 한 걸음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양옆 가게 유리창 뒤에서 40대에서 60대 상인들이 저를 슬쩍 훔쳐보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70대 남성이 운전기사와 비서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으니 누가 봐도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겠지요. 저는 고개를 조금 숙인 채 간판들을 찬찬히 훑어보 새로 달린 카페 간판, 편의점, 정형외과, 작은 음식점들. 그러다 골목 중간, 익숙한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예전엔 허름한 나무 간판에 영예 국밥이라는 글자가 비에 젖어 내려앉아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반듯한 새 간판과 따뜻한 조명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벽 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짚어보았습니다. 거칠게 일어난 시멘트 틈 사이로 10년 전의 차가운 비가 다시 스며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이 골목에서 길을 잃은 늙은 거지였습니다. 젖은 셔츠에 슬리퍼 한 짝, 손에는 병원 봉투 하나 들고 비를 맞고 서 있었죠. 지금 저는 이 골목의 건물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비가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우산을 들고 서 있던 비서가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님,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여기서 보고 가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조명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식당 풍경을 바라보며 제 가슴 한구석에서 오래 묵혀둔 기억이 천천히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이 비 오는 골목에서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던 작은 국밥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10살은 젊었던 60대 후반의 제가 병원 봉투 하나를 들고 골목 입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얀 비닐 봉투 안에는 약봉지와 검사 결과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가 달그락거렸고 우산도 없이 맞는 비가 셔츠 깃을 타고 등줄기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눈앞 간판들이 번져 보였습니다. 안경 아래 맺힌 빗방울 때문인지 아니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어디서 타야 하는지, 집으로 가는 길이 어느 방향인지 머릿속에서는 분명한데 막상 발을 떼려니 골목이 낯선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까운 편의점 처마 밑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20대 남자 직원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젖은 제 모습을 얼핏 올려다봤습니다. 손님 뭐 필요하세요? 저는 젖은 셔츠를 한번 훑어보며 품을 더듬었습니다. 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그제야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우산이 좀 얼마인지? 직원은 제 발끝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한번 훑더니 고개를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우산은 저기 진열대에 있고요. 여기서 피피하시면 손님들 들어오기 불편해요.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편의점 문이 제 어깨에 닿자 직원은 자동문 센서를 피해 문을 반쯤 닫아버렸습니다. 괜히 서 있으면 민폐죠.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 듯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비 속으로 나왔습니다. 젖은 슬리퍼가 미끄러져 한 번 크게 휘청였다가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골목을 조금 더 들어가자 포장마차 천막 밑에서 술 마시던 40대 50대 남자들이 저를 보고 킥킥거렸습니다. 야, 저 노인네 봐라. 비를 그냥 맞고 다니네. 저러다 쓰러지면 또 119 불러야 돼. 요즘 노인네들 왜 이렇게 거짓골이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비소리와 섞여 길게 따라왔습니다. 어디선가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배에서 난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침부터 병원 검사에, 약국에, 접수 창구에 서 있느라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신 탓이었습니다. 집에만 가면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풀릴 듯 후들거려서 저는 골목벽에 한 손을 짚었습니다. 그때 바람을 타고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뜨겁게 끓인 사골 국물 냄새, 파 송송 썬 냄새, 김치 볶는 냄새가 뒤섞인 배고픈 사람을 붙잡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냄새를 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간판 하나가 빗물 사이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허름한 나무 간판에 적힌 영의 국밥이라는 글자가 빗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간판 아래 작고 낮은 유리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옆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물을 떠는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까지 걸어가 문고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등에서 빗물이 흘러 문고리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문만 열면 따뜻한 국물 냄새가 바로 코앞으로 밀려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쫓겨나면 편의점에서 포장마차에서 들었던 말들이 귓가에서 웅웅 울렸습니다. 손님들 불편해요. 거지 같은 노인네. 저는 한참 동안 닫힌 문 앞에서 문고리만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잡고 있던 문고리가 안쪽에서 살짝 돌아가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문이 먼저 안에서 열렸습니다. 문이 안쪽에서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이 서린 국물 냄새가 비 냄새 위로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문틈 사이로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의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단발머리, 이마에는 약간의 땀과 김이 함께 맺혀 있었죠. 어르신, 비 많이 맞으셨네. 얼른 들어오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축축한 셔츠와 젖은 슬리퍼가 이 조그만 가게 바닥을 더럽힐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비만 좀 피하다가 여성은 제 말을 자르듯 웃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그냥 들어오셔야죠. 비 맞고 서 계시면 더 감기 걸려요. 그 말에 저는 문턱을 조심스럽게 넘었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나무 마루가 깔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개수대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숟가락과 젓가락만 가지런히 놓여 있고 구석 벽에는 빛이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국밥 5,000원. 손으로 쓴 글씨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여성은 제 앞에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어르신. 저는 젖은 슬리퍼를 한번 털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옷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바닥에 동그랗게 고였습니다. 여성이 물수건을 가져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손부터 좀 닦으세요. 저는 그제야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에는 물놀이라도 한 사람처럼 주름 사이사이까지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기,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밥값을 지금은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혀가 입안에서 버벅거렸고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다시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성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싱크대로 돌아가 국물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국물이 많이 남았어요. 그냥 드시면 돼요, 어르신. 뚝배기에 국물을 붓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푸른 대파가 둥둥 떠 있는 국물이 김을 뿜으며 제 앞에 내려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제 눈이 뜨거워졌는지 국물이 뜨거운 건지 잠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숟가락 끝이 그릇에 닿을 때마다 작은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첫 숟갈을 입에 넣자 혀끝이 얼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속이 뜨겁게 차오르면서
손끝으로 피가 도는 느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문이 덜컥 열리더니 옆 가게에서 보던 50대 후반 남성이 가게 안으로 고개를 쑥 들이밀었습니다. 영희 씨, 아직도 장사해? 이 시간에 손님도 없는데 뭐 하나 했네? 그 남자의 시선이 제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젖은 셔츠, 슬리퍼, 꼬깃 탄 바지 끝을 훑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아니, 거지한테 국밥까지 퍼줘? 그러니까 적자지, 적자. 여성이 탕수건을 접던 손을 멈추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도 사람인데요. 그냥 한 그릇 드린다고. 제가 망하진 않아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 참 호구처럼 산다. 영희 씨는 나중에 월세 밀려도 나한테 뭐라 하지 마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뚝배기 속 국물까지 한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성은 제 쪽을 돌아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입이 좀 거친 사람이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여성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배고픈데 따뜻한 거 먹는 건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냥 드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평생 들었던 어떤 위로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국밥을 다 비웠을 때쯤 밖에 비는 조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뚝배기 바닥에는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잘 펴지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끝까지 숙이고 싶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영희 씨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준 게 무슨 은혜예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르신. 저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가게 밖처마 밑에는 아까 포장마차에 있던 삿대 남자 둘이 담배를 피우고 서 있었습니다. 야, 진짜 밥을 줬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만. 그러니까 맨날 적자지. 저러다 월세 못 내고 쫓겨난다는데 내 손모가지만 건다. 그들은 키득거리며 제 쪽을 흘깃보고 연기를 길게 뿜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더 숙이고 골목 밖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뒷걸음질 치듯 골목을 빠져나가며 한 번 뒤돌아봤습니다. 허름한 영희 국밥 간판 아래 유리문 너머로 영희 씨가 혼자 테이블을 닦는 모습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고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골목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포장마차는 같은 자리에 있었고 편의점의 형광등도 여전히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국밥집 앞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게 셔터가 반쯤 내려와 있었고 문 옆 벽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문에 굵은 매직으로 적힌 글자 아래 전화번호가 011로 시작해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뒤 셔터 안쪽에서 짐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니 영희 씨가 상위에 놓인 그릇들을 박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가게 사장이 팔짱을 낀 채 문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에이, 영희 씨, 내가 뭐라 그랬어. 세상 그렇게 살다간 결국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영희 씨는 대답하지 않고 그릇을 하나 더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건물주가 이번 달까지만 버텨야잖아요. 월세 못 내는 집은 정리해야 한다고. 나도 뭐 어쩔 수 없지. 그 남자는 한숨 섞인 척 말하면서도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 모퉁이 그늘에서 온몸을 숨긴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병원 봉투가 구겨지도록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한 그릇 값을 못 냈다고 이 가게가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 가슴 한가운데에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골목 끝까지 걸어나가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을
억지로 기억해 나가는 것처럼 한 발씩 옮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국밥집 셔터와 임대 문의 종이 그리고 상 위에 엎어져 있던 빈 뚝배기들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골목을 떠나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곳에서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그 골목에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을 억지로 더듬어가며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만 반복되었습니다. 반쯤 내려온 셔터, 임대 문해라고 적힌 종이, 상자에 담기던 뚝배기,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모퉁이에서 숨었던 제 모습까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옷이 다 마르기 전에 기운이 먼저 빠져버렸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반쯤 벗어놓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50대 남성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길 헷갈리는 일이 종종 있으시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날도 버스 정류장은 아는데 발이 딴 데로 가 있더라고요. 의사는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나 재산 문제는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딱 한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영희 국밥이 있던 골목, 그리고 그 골목에 줄지어 있던 허름한 건물들과 간판들. 그날 밤 저는 집 서랍 깊은 곳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토지대장, 등기권리증, 오래전에 사두고 잊고 지내던 땅과 건물들, 손전등을 켜고 하나씩 넘기다 보니 그 골목 주변 집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도 있었고 지분만 일부 가진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 내 평생 한 번쯤은 제대로 써먹어야지.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과 집, 그리고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조용히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를 빌려 40대 50대 회계사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지도와 도면, 계약서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이 구역이 다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회장님, 지금 이 가격의 지분을 더 모아두시면 나중에는 이 근처 건물들이 전부 회장님 손바닥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골목 사진이 인쇄된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흑백으로 뽑힌 사진 속 영희 국밥 간판은 이미 지워지고 없었습니다. 그 골목 일대 건물, 가능하면 조용히 제 이름으로 정리해 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전부 회장님 단독으로 맞추겠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회장님 한 분이 되도록요. 그렇게 몇 해 동안 저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서류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약 봉투 옆에 계약서를 함께 올려두고 하루에 한 번씩 확인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30대 40대 직원들과 도면을 들여다보며 설명을 들을 때면 제 몸은 분명 늙어가고 있었지만 제 안의 어떤 부분은 도리어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던 사람들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준 단 한 사람, 그 골목에 있던 얼굴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창문 밖으로 긁탕물이 흐르는 공사장을 내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 골목으로 가겠지. 그때는 내가 쫓겨나는 쪽이 아니겠지. 시간이 흐르면서 제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고 걸음은 느려졌습니다. 대신 서류철 속종이들은 늘어났고 지도 위에 표시된 제 이름도 자리마다 진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 골목 건물들 실소유주는 전부 회장님 한 분입니다. 저는 서류 하단에 적힌 제 이름을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래전 비 오는 밤 국밥 한 그릇을 내밀던 60대 초반 영희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갚으러 갈 때가 됐군요. 회의실 문 앞에서 저는 넥타이 매무새를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옷차림이 어색했겠지만 이제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30대 남성 운전기사가 문을 살짝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다들 도착해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인 30대 초반 여성은 서류철을 꼭 끌어안고 제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에게 쏠렸습니다. 긴 테이블 양옆에는 40대, 60대 상인들이 줄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도 있었고 앞치마를 그대로 두르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이던 그 남자는 이제 60대 중반쯤 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있던 그 가게, 거지한테 밥을 퍼준다고 비웃던 옆 가게 사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60대 후반의 남성이 억지 미소를 지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건물들을 가지고 세입자들을 압박하던 기존 건물주였습니다. 지금은 어쩐지 눈빛 속의 여유가 조금도 남지 않아 보였습니다. 회의실 가장 상석에는 제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의자 등받이 뒤에는 얇은 쿠션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는 벌써 제 자리 옆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를 바르게 세우자 등 뒤 쿠션이 가볍게 등을 받쳐 주었습니다. 기존 건물주가 제 눈치를 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회장님,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다들 새 건물주님이 누구신지 많이 궁금해하던 참입니다. 그 말에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새 건물주래.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 옆 가게 사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 70대 남성을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라는 듯, 하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찝찝함이 표정에 잠깐 스쳤다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회의 자료 표지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굵게 인쇄된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 상가 건물, 임대 재계약 협의안. 비서가 조심스럽게 한쪽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존 임차인분들 재계약 조건과 일부 출점 조정안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4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방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건물주님께서는 장기적으로 이 골목 상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재계약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준이 뭔데? 임대료 또 올리겠다는 거 아니야? 옆 가게 사장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올릴 거면 올려야지. 장사 제대로 하는 집만 남겨야지 뭐. 그 말에 몇몇 상인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놓고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듯 목소리 큰 사람 곁에서는 입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서류의 첫 장을 넘기며 각 가게 이름과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영희국밥이라는 이름이 한 번이라도 읽히기를 바랐지만 이미 그 이름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간판들, 이름만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고개를 들고 회의실 안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10년 전 편의점 처마 아래에서 날 밀어내던 젊은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장마차에서 수군거리던 남자들과 비웃음 섞인 시선들은 몇몇 얼굴 위에서 겹쳐 보였습니다. 옆 가게 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새 건물주님. 모두의 시선이 그의 입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살리려면요. 장사도 못하면서 감성 장사하는 집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전에 거지들 밥이나 퍼주던 집들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봤거든요. 그 말에 몇몇이 눈을 피했습니다. 어떤 이는 애써 웃음을 참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10년 전 비 오는 날의 조명이 겹쳐졌습니다. 거지한테 밥을 퍼준다며 문을 쾅 닫고 나가던 뒷모습이 눈앞에서 또렷이 살아났습니다. 제 안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성 장사라. 그게 어떤 집을 말하는 건지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옆 가게 사장은 제가 이렇게 또렷한 목소리를 낼 줄은 생각 못했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글쎄요, 예전에 이 골목에 거지 같은 노인들 불러다 밥 주던 집이 하나 있었죠. 장사 안 되는데도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했습니다. 결국 문 닫고 나갔지만 그 말에 제 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10년 전 비에 젖은 셔츠와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눈앞에서 겹쳐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아주 조금 지으며 그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날 그 거지 같은 노인 얼굴은 기억나십니까? 회의실 안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 둘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낼 차례가 온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눅눅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다시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0년 전 그 골목처럼 비는 항상 중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옆 가게 사장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요? 에이, 거지들 얼굴을 누가 일일이 기억합니까? 다 똑같이. 그는 말을 흐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제 시선이 그를 꽤 오래 곧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류철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비서는 제 눈치를 살피며 노트북 화면을 잠시 꺼두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참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옆 가게 사장이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날이라니. 언제 말입니까?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비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젖은 셔츠에 슬리퍼 한 짝 제대로 못 신고 이 골목을 헤매던 늙은 노인 하나가 있었지요.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의점 처마 밑에 섰다가 손님들 가린다고 쫓겨났고 포장마차 천막 밑에 서 있다가 냄새 난다고 나가라던 소리를 들었죠. 옆 가게 사장의 눈이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 않았지만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 한가운데 있는 작은 국밥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만 잡고 쉽게 열지 못하고 변호사가 조용히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회의실 맞은편 창문에 빗줄기가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밥 한 그릇을 그냥 내어주던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옆 가게 사장이 그제야 어딘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그 집 얘기입니까? 거지한테 밥 퍼주다가 망해서 나간 집? 그게 뭐 어쨌다고? 저는 말을 자르지 않고 한 번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그날 그 국밥 한 그릇 값을 저는 아직 못 갚았습니다. 회의실 안 의자들이 움찔 듯했습니다. 상인들의 시선이 저와 옆 가게 사장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옆 가게 사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회장님이 무슨, 설마 그 거지 같은 노인이 회장님이라는 소리 하려는 건 아니죠? 몇몇이 억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멎었습니다. 제 표정이 웃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른손으로 천천히 넥타이 매무새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거지 같은 노인이 바로 접니다. 회의실 공기가 누군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처럼 팽팽해졌습니다. 기존 건물주가 허둥지둥 말을 꺼냈습니다. 에이, 설마요, 회장님? 농담도.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날 이 골목에서 저를 내쫓던 사람들의 얼굴도 기억합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웃던 사람, 그리고 이 회의실에 앉아있는 60대 중반 사장님 얼굴도요. 제 시선이 옆 가게 사장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머리를 세게 한번 쓸어 올렸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그게 얼마나 지난 일인데. 저는 테이블 위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올렸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빨간 선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골목의 건물들, 지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다들 아시지요?
변호사가 짧게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 일대 상가 건물과 토지는 모두 김만수 회장님 단독 실소유입니다. 누군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볍게 접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길을 잃고 이 골목을 헤맸습니다. 오늘 다시 이 골목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창밖 비 내리는 회색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던 이 골목에 제가 아는 방식대로 답을 하러 왔습니다. 옆 가게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답이라는 게 설마 우리 쫓아내겠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글쎄요. 누군가는 떠나야 할 수도 있겠지요. 누군가는 조금 다른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조심스레 앞쪽 서류 뭉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상인들의 이름이 적힌 목록과 각 가게별 재계약 조건이 정리된 서류였습니다. 저는 목록 위에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만큼은 제가 먼저 조건을 내겠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 국밥집 간판과 앞치마를 두르고 웃던 60대 초반 여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영희 씨, 이 골목에서 단 한 번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 이제 그 사람에게 제 방식대로 답을 할 차례였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을 때 비서가 제 귀에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그분 밖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모시고 오세요. 잠시 뒤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단정한 격자무늬 블라우스에 수수한 코트를 걸친 60대 초반 여성이 어색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섰습니다. 영희 씨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에는 하얀 실이 더 많이 섞였지만 눈가에 박힌 주름과 사람을 먼저 보는 듯한 시선은 그대로였습니다. 비서는 그 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희 씨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옆 가게 사장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영희 씨 아니야? 여기 웬일이야? 영희 씨는 얼떨떨한 얼굴로 회의실 안을 둘러보다가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전 그 국밥집 의자에서처럼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이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회장님이. 저는 비서에게 손짓해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두툼한 크림색 봉투였습니다. 여기, 이 골목 건물 1층 상가 한 칸에 대한 임대 계약서입니다. 그 말에 상인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봉투로 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임대료는 0원입니다. 관리비 외에는 이 건물에서 받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영원이요? 옆 가게 사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린 다 임대료 올려서 내라고 하면서 왜 저 집만 무상 임대예요? 저는 그의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에 서 있는 60대 초반 여성에게만 시선을 두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이 골목에서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은 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회의실 천장이 살짝 울리는 듯했습니다. 비를 잔뜩 맞은 노인에게 마지막 남은 국밥 한 그릇을 그냥 내어주던 그런 가게가 있었지요. 영희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봉투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때 저는 미소를 아주 작게 지었습니다. 네, 그때 그 거지 같은 노인이 바로 접니다. 영희 씨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습니다. 눈가가 금방이라도 젖을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옆 가게 사장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한테는 임대료 올려서 받겠다는 거고 저 집은 공짜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공정합니까? 저는 그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정이라 10년 전 비 오는 날 이 골목에서 누가 누구에게 공정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지요. 변호사가 조심스레
다른 서류 뭉치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장님 가게는 재계약 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새 임대료와 보증금, 그리고 일정 기간 내 리모델링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계약 종료 후 퇴거하셔도 됩니다. 옆 가게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자리 앞에 놓인 물컵을 가볍게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억대로 답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영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께는 제가 받은 그 한 그릇의 따뜻함을 제 방식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씨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드린 건데요.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준 것뿐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에겐 아무 생각 없이 한 선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빚이 되기도 합니다. 회의실 유리창 밖으로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봉투를 다시 가볍게 밀어주자 영희 씨는 두 손으로 그것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값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밥이었거든요. 옆 가게 사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몇 번 달싹이다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와 1층 골목으로 내려갔습니다. 재개발된 건물 1층 한 칸, 아직 간판이 달리지 않은 유리문 앞에 임시 휴업이라고 적힌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곧 이 자리에 새 간판이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예전처럼 손맛이 배어있는 국밥 냄새가 골목을 다시 채우겠지요. 저는 유리문 너머 텅 빈 가게 안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마지막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던 집이 다시 돌아올 때가 됐구나. 비는 완전히 그쳐 있었습니다. 젖었던 아스팔트 위에는 희미한 불빛과 간판들이 뒤섞여 물결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가며 속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날 공짜로 내준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결국 이 골목의 주인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작게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 국밥집을 향해, 그리고 그 국밥을 내밀던 60대 초반 여인의 마음을 향해